재판에 관할. 재판에 관할 보시면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어디서 관할하는지 보자. 원칙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야, 그지? 그래서 뭡니까? 대부분 행정청이 국가행정청의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하니까 서울행정법원이 될 테지만 요즘은 주로 어디 있어요? 세종시에 있지, 그지?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니까 결국은 서울에서 하게 되겠네. 임의관할주의라는 건 뭡니까? 임의관할주의. 합의관할, 응소관할이 있다 이래 돼 있지. 합의관할이란 말은 법정 관할이 있지만 원피고 사이에 합의해서 관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응소관할이라는 건 뭡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거기 동의하면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합의관할, 응소관할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띠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할 법원의 이송, 소송 제기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어. 그런 경우에 이송을 시켜준단 말이겠지. 특별한 거 없고요. 관련 청구의 병합과 이송. 관련 청구의 병합과 이송. 관련 청구는 뭡니까? 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그래, 그지? 관련 청구라 그래, 그지?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청구 이런 것들을 관련 청구라 해, 그지? 관련 청구하고 항고소송이 병합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원에 병합하도록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항고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병합한다 이런 거 배웠지.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송 아까 했던 거 이송해 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원고 적격 봅시다. 원고 적격 보시면 있잖아. 어딜 보시냐면 492페이지 네모 한번 보세요. 소이익이란 말 나오지, 그지? 거기 한번 봅시다. 소이익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원고 적격을 말한다. 원고 적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뜻이지, 그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피고 적격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피고 적격이라 해, 그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래. 근데 보통은 원고 적격을 소이익 또는 소익이라고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소송물도 소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소이익이라는 게 소송으로 인해서 얻어질 이익을 소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예. 그래서 원고 적격이 없는 자는 소이익도 없겠지. 다툴 자격이 없는 자가 다투면 무슨 소이익이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송물이라는 거는 뭘 말해? 처분성 여부를 말하잖아. 이거는 뭡니까? 다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물건이야, 그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소송물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소송물의 요건도 갖추고 원고 적격도 갖추고 그래야지 소송을 다툴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거, 넓은 의미로 이것도 포함한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있잖아. 이제 원고 적격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원고 적격이라 하면 원고가 될 만한 자격이다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소송을 제기할 또는 소송의 제기로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말해, 그지? 법률상의 이익. 소송의 제기 결과로서, 그지? 뭔가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지? 예. 그래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요 시간의 관건이라는 말이지, 그치? 자, 법률상 이익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법률상 이익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있어? 정민정. 법률상 이익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배운 거. 권리가 법률상 이익 중에 대표적인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하면 권리만을 말했다, 그지? 예. 그럼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은 뭐야?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실상 이익이야, 그지? 그래요. 사실상 이익이야. 예. 사실상 이익의 대표적인 게 뭐야? 반사적인 이익이잖아, 그지? 그래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풀어서 설명하면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이익, 그런 말이야, 그지? 법률상 이익은 침해당하면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습니까? 공권과 반사적인 이익의 구별, 이런 거 배웠나? 그지? 공권은 뭡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그런 공법상의 이익, 그걸 공권이라고 하는데, 그지? 그다음에 반사적인 이익은 이익을 누리긴 하지만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그지? 그래요. 하나 더, 공권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을 뭐라고 배웠어요? 공권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 반사적인 이익에서 공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뭐 이렇게 배웠지, 그지?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 법률상 보호이익이라 그래, 그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을 우린 여기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전통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통설적인 견해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하면 무엇 말을 말했다? 권리만을 말했다, 그지? 종래 통설은 있잖아. 법률상 이익이라 하면 권리를 말했다. 그래서 권리구제설이라 그래. 소송의 목적이 있잖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권리가 구제될 수 있어야지 소송을 다툴 이익이 있다라고 본 거지, 그지? 이게 권리구제설. 이게 종래의 통설적인 견해겠지. 종래를 하면 상당히 오래된 것을 말해. 권리구제설. 권리하고 법률상 이익이 같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법적 이익 구제설이야. 권리는 아니지만 법적인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의 법적인 이익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는 뜻이야? 요게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거지, 그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운 법률상 보호이익과 공권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법률상 이익과 공권의 차이점은 뭐야? 경환이 뭐야? 법률상 이익과 공권의 차이점 뭐라고 배웠어, 옛날에? 차이점은 실질적인 차이점은, 그러면 실질적인 차이점, 소송상의 차이점은 법률상의 보호이익과 권리와 있잖아. 소송상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없어요. 구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얘도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공권과 반사적인 이익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쓰라고 하면 뭐라고 써? 소구 가능성, 그지? 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근데 법적인 이익 구제설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그지? 그러면 법률상 보호이익하고 권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권리라는 것은 있잖아. 실정적으로나, 실정적이라는 것은 뭐야? 실정법적으로나, 실정법적이라는 말은 어떤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야, 그지? 실정법적으로나 아니면 불문법적으로, 이게 성문법적이라는 뜻이지. 실정법적으로나 아니면 불문법적으로 그것이 확인된 것을 말하는 거지, 그지? 예.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어떤 실정법적 근거, 불문법적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 입법의 취지상 볼 때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 어쨌든지 법적 이익 구제설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보호이익을 구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현재 통설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그지?
법적인 이익구제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거 있어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라는 게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있잖아.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적법성 보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적법성 보장설. 적법성 보장설이라는 것은 행정의 집행이 법에 적합하도록 보장한단 말이죠. 그지? 소송으로서 말이야. 소송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거. 그지? 예. 그걸 적법성 보장설이라 그래. 자, 문제. 요 위에 세 가지와 아래 하나와의 차이점. 권리구제설, 법적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사실은 있잖아. 사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하고 좀 달라. 또 하나 요 두 개하고 사실은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하고 요것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씩 합시다. 권리구제설과 법적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구제설과 적법성 보장설의 차이. 요 세 묶음과 요 한 묶음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이 세 개는 있잖아. 추구하는 권리가 주관적 권리야. 주관적 권리가 쟁송의 대상이 돼. 쟁송의 대상이 주관적 권리야. 주관적 권리라는 말은 뭡니까? 개인적 권리라는 뜻이지, 그지? 개인적 권리라는 뜻이야. 근데 적법성 보장설은 있잖아. 행정이 법을 적법하게 집행할 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얘는 객관적 권리를 대상으로 해. 객관적 권리. 객관적 권리라는 거는 있잖아. 뭡니까? 주관소송이라는 뜻이야, 그지? 요거는 주관소송적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객관소송적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나 이외에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밑은 객관적이야, 그지? 사실은 상대적이지만 있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주관쟁송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객관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하고 요 두 개의 차이점 뭔가 하면 특히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인데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게의 이익 개념, 얘 이익 개념, 권리에서의 이익 개념, 권리에서의 이익 개념과 법적 이익, 구제설의 이익 요 두 가지 이익은 있잖아. 실체법적 이익을 말해요. 실체법적 이익이야. 실체법적 이익을 말한다. 근데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에서의 이익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거는 쟁송법적 이익을 말해요. 그래서 다소 뉘앙스가 다른 거지, 그지? 법률상, 그러니까 권리구제설의 이익하고 법적 이익구제설에서의 이익이라는 것이 실체법적 이익이라는 말은, 실체법적이라는 말은 회복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단 말이지, 그지? 회복될 실질적인 이익, 권리와 같은 그런 회복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거고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의 이익이라는 것은 다툴 만한 이익은 있다는 거지, 그지? 다투어 볼 만하다는 뜻이야, 그지? 요 두 개에서는 원고가 회복될 이익이 있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다투어 볼 만하다. 원고 회복될 이익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만한, 그지? 그런 뜻이야. 다투어 볼 만한 그런 이익은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어.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 있잖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우리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지?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었잖아.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지? 4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원고 적격의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지, 그지? 밑에 부분에 보면 판례에서는 원고 적격의 요건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 처분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본다, 그지? 판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지역 주민의 원고 적격을 부인하였다. 이것은 법규가 공익을 보호하고자 할 뿐 지역 주민의 이익은 반사적인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추상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주체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은 공익의 침해만으로는 안 되고 사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 국가배상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지? 이게 뭡니까? 사익 보호성에 대한 판단이야. 그지? 그다음에 법이 침해된 이익이 추상적 이익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침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뒤집어 또 설명하면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습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거 배웠습니까? 그지? 예. 행정 개입 청구권은 어떨 때 발생해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배웠지, 그지? 근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었을 때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행정 개입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공권이야, 그지? 그러니까 행정 개입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요런 조건도 또 부합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새만금 판결이라는 거는 있잖아. 행정 개입 청구권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돼야 돼. 구체적인 권리. 496페이지 돌발 퀴즈 한번 볼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판례가 환지 처분 공고 후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환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말이야.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집회 일자가 지난 이후에 집회 신고 불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것도 의미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이 경과 후에 영업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위반 횟수의 증가에 따른 가중 처분이 없음을 전제로 하면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4번 대학 입학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당의 입학 연도가 지난 경우 입학 연도가 지났어도 그지 추후 합격할 수 있잖아. 유리한 거지. 이익 있는 거지. 자, 영업 정지와 관련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갑이라는 사람은 그지? 식품위생법령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 제재적인 행정처분이야. 그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있잖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썼어. 유통기한이 도과. 이런 표현 요새는 안 쓰지. 그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썼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실 안 써도 있잖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재적인 행정처분,
제재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어. 그 행정처분이 뭔가 하면 영업정지 1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거지, 그지? 예. 그래. 근데 있잖아. 자, 갑은 영업정지 1월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가 하면 2014년 3월 1일 날 받았어. 예? 그래서 2014년 3월 15일 날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2014년 6월 1일 날 이제 판결일이야. 이게 선고일이야. 자, 요 선고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이런 거지. 그지? 예. 자, 하나씩 보자 말이지. 2014년 3월 15일 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했으니까 상관 문제 없지,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6월 1일은 3월 1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나 지났어, 그지? 3월 1일 날 처분을 받았으니까 요 영업 정지 종료는 언제 하겠어요? 3월 31일 날 종료하겠지, 그지? 그래. 그러면 있잖아, 6월 1일 날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그런 말이야, 그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장은아, 어떤 판결을 내리겠어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겠지, 그지?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까 각하합니다, 그지? 이미 회복될 이익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요. 근데 있잖아. 하나 더 이제 요 뒤에 나올 내용인데 미리 나온 김에 한꺼번에 합니다, 그지? 조금 어려워. 각하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거 다퉈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야, 그지? 근데 과연 다퉈볼 필요가 없는지 보자. 근데 갑은 어쨌든지 만약에 이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면 갑은 손해를 입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복구해야 돼? 회복해야 돼?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어?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수단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정민아? 국가배상이 있어요, 그죠? 국가배상은 할 수 있겠지, 그지? 국가배상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로는 없어요, 그죠? 다른 전제가 어떻게 개입되는지 봐야 돼. 자, 그 다음 하나씩 봅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법적인 성격은 뭐다? 요것의 법적인 성격은 뭡니까, 태준아? 법규명령입니까? 법규명령에 규정이 된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인 성격은 뭐라고 배웠어요? 판례는? 판례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학설은 형식설에 따라서 법규명령. 판례는? 이건 생각 안 납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생각 안 나나? 생각나야 돼. 생각이 나야 돼. 왜냐면 있잖아. 우리는 학교 시험만 볼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 자, 복습 한번 해보자, 그러면. 행정규칙 중에 법규성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법규명, 재량준칙이라는 거 있었어요. 또 뭐 있어요? 법령 보충규칙이라는 게 있지. 요 사실 두 가지만 행정규칙 중에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그지? 요거하고 하나 더 사실은 뭐 우리가 배웠어요, 교과서에서는 법률 대위규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법률 대위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 성격이 재량준칙의 일종이라고 하는 견해가 더 다수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규칙 중에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재량준칙이거나 법령 보충규칙이거나 이렇단 말이야. 법령 보충규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행정규칙이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이 되어서 그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을 갖는 데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뭐야, 사실은? 수권을 갖고 있는 규칙을 말해, 그지?
상위 법령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그런 규칙은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예. 하나 더. 행정규칙에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을 배웁니다. 그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 경우 또는 뭡니까? 법규명령 형식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 이걸 배우는 거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첫째는 형식설. 형식설은 뭡니까? 이것은 다수 학설의 견해야. 그지? 이거는 형식에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야. 그지?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었으면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었으면 행정규칙, 이렇게 본다는 말이지. 그 근거는 뭐야? 국민들은 이것이 법규성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두 번째. 근데 사실 있잖아. 이게 행정규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이유는 뭐야? 실질적인 이유. 국민이 알았든 말랐든 말이지. 이걸 우리가 자꾸 판단해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인지 재량에 따라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 그럼 두 번째는 실질설이야. 그지? 실질설은 실제 성질이 어떠냐는 거지. 그지? 실질설은 뭡니까? 이것이 행정처분의 기준이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면 모두 뭐로 본단 말입니까?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실질설이야. 그지? 이게 뭐야? 구판례야. 그지? 종래 판례는 실질설이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최근의 판례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합니다. 그지? 어떻게 구분해? 대통령령은 뭐에 따라서 판단해요? 이거는 형식설에 따라서 판단해. 그래서 대통령령은 무조건 법규명령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불령은 뭐야?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불령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행정규칙이 된다는 말이야. 그지? 요렇게 정리해야 돼. 그지?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하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있잖아. 논점은 이 세 가지야. 행정규칙,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법규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또 뭡니까? 이것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 요 세 가지밖에 사실은 논점이 없어요. 다시. 그러면 말이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된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기준. 요것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행정규칙인 거지. 그지? 행정규칙인 거야. 행정규칙인 것은 반드시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어떤 단서가 더 더해지는가 하면 가중처분의 이 기준이 된다는 거지. 요런 표현이 중요해. 가중처분. 가중처분이라는 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위반 행위를 할 때, 그지? 예. 여러 번 걸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 번 단속이 됐을 때 말이야. 그 기준이 달라진다. 그지? 처분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 번 걸리면 1월이야. 영업정지 1월. 그지? 영업정지 1월.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1월 하는 게 아니라 가중해서 3월에 처분합니다. 세 번째 걸리면 6월에 처분합니다. 이거는 있잖아.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지? 어떤 거는 경고 3일, 7일. 어떤 거는 경고 1월, 3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지? 3월, 6월 허가 취소 이럴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요거는 있잖아. 최초 위반으로 인한 처분일로부터. 그러니까 요 기간이 최초 처분일로부터 언제 기간 동안 1년 내에 그래요. 최초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걸리면 2차 위반, 또 다시 걸리면 3차 위반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있잖아. 이럴 수 있거든. 1년 내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걸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지? 예. 이런 경우 있어. 자,
3월 1일 날 1차 위반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처분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3월 15일 날 처분을 받았어. 5월 1일 날 다시 단속이 됐어. 단속이 됐는데 2차 위반을 해야 돼. 2차 위반 했어. 2차 위반 처분했어. 그런데 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4월 1일 날 위반 사항이 또 하나 더 있네. 그지? 그럼 이 4월 1일은 2차 위반 처분해야 돼? 3차 위반 처분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1차 위반은 3월 1일 날 했어. 처분했어. 근데 6월 1일 날 했어. 그 다음 해 4월 1일 날 세 번째 위반이 있었어. 그럼 요거는 1차 위반이게, 2차 위반이게, 3차 위반이게. 정민아, 이건 어떻게 했노? 얘는 1차 위반이야, 2차 위반이, 3차 위반이. 애매하니까 물어보겠지, 그지? 그래요. 판례는 없고요.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3차 위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왜냐하면 이런 거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가중처분의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반 행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지. 입법 취지가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근데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년이 넘었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있잖아, 1년이 안 되면 계속 연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게 견해야. 사실은 근데 조금은, 그지? 조금은 여지가 있어.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어. 요거는 행정규칙으로 규정이 돼 있어. 여기 문제야, 그지? 자, 이 경우에 영업정지 1월에 처분을 받았어. 갑이. 아까하고 조건은 똑같아. 아까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새로운 조건이 부과됐어, 그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가중처분의 기준이 있더라. 가중처분의 기준이 있더라. 이런 경우에 어떤 판결을 해야 되겠느냐, 그지? 어떤 판결을 해야 되겠느냐. 전제는 처분청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그지? 처분청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어떤 판결을 해야 되겠어요? 좀 생각해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이미 1차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월은 지났어, 그지? 지나가 버려서 요거를 다툴 이익을, 직접적인 이익은 없어,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다투고 넘어가면 그 다음 단속에는 1월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월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법을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돼? 위법하다고 보면, 그러면 인용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얘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거든, 그지? 만약에 이게 법이면은 무리 없이 다 그냥 인용해주면 되고요, 다툴 수 있는 이익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행정규칙이라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는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렇게 보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법률상의 이익이 반드시 있나 없나? 없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종래의 판결은 말이야, 종래의 판결은 가중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행정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뭡니까? 뭐 한다?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고 봤어요. 각하했었어요. 예. 요게 불과 수년 전에야, 그지? 불과 몇 년 전에 판결이 그래. 예. 다음은 이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예컨대 말이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어때요? 이거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용이 되겠지. 또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지? 그래요. 그런데 행정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그지? 그래서 각하했다. 이거는 다툴 이익이 없다. 다툴 이익이 없다는 말은 만약에 이 사정을 잘 안다면
두 번째 단속이 돼도 반드시 영업정지 3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1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시장이야. 그러면 있잖아. 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걸렸는데 1월에 처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지? 실제 처분의 현실에서는 두 번째 단속이 되면 무조건 시행규칙에 정해진 대로 영업정지 3호를 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비록 행정규칙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령에 규정이 된 거하고 실제로는 효과상 다를 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인용. 이게 뭡니까? 여기 담긴 이야기는 사실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돼. 판례가, 그지? 판례가 변경이 돼 있어요. 그죠? 최근에, 그지? 이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어디 나오는가? 503페이지 나오네. 2006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판례 변경이 되고 나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야. 근데 이 판례 변경은 논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규칙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익은 있다라고 말했거든. 그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이야. 또 이 실제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처분의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실제로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맞다라는 거지, 그지? 만약,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과거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문제거든요. 잘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은 워낙 많이 나와서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게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 시행령으로 규정이 된 경우에는 법규성이 인정이 된다, 그지?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보고요. 행정규칙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정한 건 결국 행정규칙이 되니까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지? 만약에 이 내용이 식품이니까 뭡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훈령으로 규정이 된 경우에도 답은 같습니다, 그지? 예. 판사들도 좋아하는 문제야. 자, 다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제3자 해보자. 제3자라 하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 중에서도 처분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하지, 그지?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면서 처분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해, 그지? 우리 수강생이 20명인데 20명이 늘 안 차네. 끝나고 출석을 정밀하게. 제3자. 자, 제3자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일단 복효적인 행위가 떠오르지, 그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복효적인 행위여야 된다는 거지, 그지? 복효적인 행위. 제3자효 행위여야 된다, 그지? 근데 제3자가 원고 적격을 갖는 경우로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있잖아. 무슨 소송인가 하면 경원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 경원자 소송. 경원자 소송은 있잖아. 원하는 바가 서로 경쟁적으로 있는 소송이야. 그지? 예. 이런 거잖아.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최근이라 해도 뭐 한 4, 5년 지났지만 대표적인 경원자 소송이 뭔가 하면 로스쿨 인가에 관한 소송. 예? 예. 로스쿨이 전국에 몇 개 있어요? 25개가 있습니다. 그지? 25개가 있고요. 로스쿨 연간 입학생이 몇 명이야?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지? 25개가 있는데, 로스쿨이, 뭐 몇 년도에, 2008년도에 이제 A대학, B대학, C대학에 로스쿨 발표를 막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지. 그지? 무슨 동국대, 단국대, 홍익대, 뭐,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했지. 요거는 뭐야? 로스쿨이 되기를 원하는 기관이 자가 말이야, 자기는 안 됐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한테 승인해주지 않은 거, 인가해주지 않은 거, 불인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겁니다. 인가는 사실은 로스쿨에 대한 인가는 25개 교한테 했단 말이지. 25개 교가 처분의 상대방이야, 그지? 그리고 떨어진 동국대나 단국대는 로스쿨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지, 그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인가 안 해주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그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경원자 소송이야, 그지? 허가나 인가나 특허를 원하는 자는 많은데 그 선정된 자가 아니면서 하는 경우지, 그지? 그다음에 경업자 소송이야. 경업자 소송은 뭡니까? 영업을 경쟁적으로 하는 자끼리의 소송이야, 그지? 영업을 경쟁적으로 하는 자끼리의 소송이라 하면 뭡니까? 기존의 영업자가 있는데 새로운 영업자가 그 시장에 진입했어. 그런데 이 시장에 진입한 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한 경우에 기존의 영업자가 신규 진입자에 대한 허가나 특허 이런 것들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경업자 소송입니다. 그지?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인 소송이에요. 이인. 요 이는 뭡니까? 요 앞에는 이건 가까울 린자를 써. 가까울 린. 걸린 그럴 때 린. 가까운 곳에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웃이라 그러지, 그지? 이웃이 할 수 있는 소송이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버스 하치장이 생겼어. 하치장이 뭡니까? 버스들이 이렇게 차를 세워 놓는 곳이지, 그지? 이 버스들 하치장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곳에서는 있잖아, 매연이 엄청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시동 막 수시로 커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감해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들 보면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에 한번 가보세요. 출발하기 한 10분, 20분 전부터 시동 켜놔요. 왜 켜놓는 거야, 근데? 그 예열해야지 잘 출발하나? 모르겠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지?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지? 독일 같은 데는 이렇게 우리 그 조금 지난 디젤차 있잖아요. 좀 오래된 디젤차는 원래 겨울에는 한 30초, 1분 이렇게 예열을 하고 운행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요즘 차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독일 같은 데서는 이웃이 와서 너 당장 그거 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냥 그런 데 대한 의식이 강한 거야. 우리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그런 거지. 연탄 공장 주변 사는 사람들 뭐, 그지? 버스 하치장 주변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 그지? 그런 사람들이 연탄 공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요 셋 중에서 있잖아. 셋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야? 그리고 실제로 사례가 제일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뭐겠어요? 경업자 소송이 제일 논의거리도 많고요. 재미있죠. 이런 거는 간단합니다. 이인소송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해서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없고요. 경원자 소송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원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 하는데 AB가 나왔어. A가 됐는데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소송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경원자 소송이 되는 거야. 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선거인이 하면 무슨 소송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민중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경업자 소송만 복격을 해서 자세히 보는데 이게 유형화된 거지 있잖아. 이거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타도 있을 수 있어. 기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느 학교에서 있었는가 하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있잖아. 교수를 임용해요. 교수를 임용했는데 있잖아. 이 교수가 조금 부적격한 교수라고 판단이 됐던 모양이지. 그래서 누가 교수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교수 임용 처분에 관해서 교수 임용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교여야 되겠지, 그지? 국공립대학교의 교수 임용 처분에 대해서 학생이 원고 적격이 있느냐 말이지.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학생에게는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제3자 원고 적격하고 관계되는 거거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지에? 교수 임용 처분에 대해서 있잖아. 학생이 취소를 구하는 거. 우리 판례는 어떤 걸 내렸을까? 없을 것 같아. 학생이 감히 그자 교수한테 그지? 이 좋은 마인드지.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 학생 임용과 관련돼서 보호해야 되는 이익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본다면 이 처분이 보호해야 되는 이익이 뭔지, 그래서 얘가 그 이익을 침해당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 이게 보호하는 이익을 얘가 침해당했다면 그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지 맞겠지. 그지?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야. 적절하지 못한 교수를 뽑았기 때문에 나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 그지? 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예. 그런데 있잖아. 이거는 각하되었어요. 학생들은 있잖아. 교수를 뽑는 데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지. 예. 요거는 말이야.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지? 사실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예로 잘 들지 않는. 자, 경업자 소송 보자. 그지? 자, 전통적인 설명하고 있잖아요. 약간 개선된 설명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전통적인 견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요 영업 중에 있잖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허가에 해당되는 영업과 특허에 해당되는 영업으로 구분해서 있잖아. 허가에 해당되는 영업인 경우에는, 허가에 해당되는 영업인 경우에는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 사례는 이런 거야. 자, 이게 한 일정한 지역인데 있잖아. A라는 기존 업자가 있어. 근데 B가 불법하게 위법하게 신규 진입한 자야. B 업자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규 진입했어. 그지? 그런 경우에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지? 이런 말이고요. 특허의 경우에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에 대해서 특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이 말은 기존 업자는 신규 업자의 위법한 진입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했느냐. 그런 말이야. 그지? 예. 기존 업자는 위법한 신규 업자에 대해서, 신규 업자에 의해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지? 자, 우리 어떻게 배웠어? 이거 옛날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지? 예. 이것도 뭐 할 때 배웠어요? 공권과 반사적인 이익 할 때 배웠잖아요. 그지? 자, 이 경우에 허가업자는 신규업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진입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자신 없는 걸로 봐서는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네. 없어요. 특허의 경우에는 어때요? 있어요. 그죠? 우리 뭐 배웠어? 특허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권리다. 그지? 허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반드시 법률이 보호하지는 않는다. 반사적인 이익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그런 표현들은 뭐야?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인 거지. 그지?
허가로 인해서 내가 허가를 받으면 있잖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고요. 또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지. 그래서 사실은 허가도 그런 형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지? 이섭 아니야? 그래.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딴 반에 온 애도 있네. 우리 학교가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 자, 전통적인 설명은 허가는 무슨 행위라고 배웠어? 명령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얘는 형성적인 행위라고 배웁니다. 그지? 전적으로 얘가 명령적인 행위고 얘가 형성적인 행위라면 그러면 이런 도식적인 결론이 100%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허가는 명령적인 성격도 갖지만 형성적인 성격도 갖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 두 번째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견해는 명령적인 행위에 의한 영업. 그 영업이 있잖아. 영업 개시가 명령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그지? 영업에 대한 허락이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형성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요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는 안 돼.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있잖아. 전통적인 견해하고 새로운 견해라는 게 별반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허가나 특허에 대한 관념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허가는 명령적인 행위, 특허는 형성적인 행위 이렇게 도식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허가도 형성적인 행위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형성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여기에 편입이 되는 경우요. 명령적인 성격이 강하면 여기에 편입이 되는 경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판례가 뭔가 하면 담배 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사건이야. 담배 소매인 지정. 담배 소매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일반 담배 소매인 그래가지고 거리 제한을 받는 담배 소매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내 담배 소매인이라 그래서 빌딩 안에 또 담배 가게 하나씩 둘 수 있어. 그거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이라도 하나씩 둘 수 있어. 그래서 요 담배 소매인 지정하고 관련해서는 구내 담배 소매인은 해당이 없고 일반 담배 소매인 지정의 경우에만 담배 소매인 지정의 법적인 성격은 뭐게? 다희 이건 뭐야? 담배 소매인 지정의 법적인 성격? 허가야. 허가라고 배웠어. 아니, 특허적인 건 설명할 거야. 허가라고. 담배 소매인 지정의 법적인 성격 허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 사건이 말이지. 요 사건이 새로운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 기존 진입자의 신규 진입 허가를 취소에 대한 원고 적격을 인정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허가라고 전통적으로 말했으면서 이걸 무슨 행위로 본 거야? 형성적인 행위로 본 거지, 그지? 형성적인 행위로 본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건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지? 유명한 사건이야.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한 거. 이 문제가 된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우는 계속 교과서에서는 허가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기존 영업자가 신규 진입자에 대한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형성적인 행위라는 성격을 확인해 줬다는 거죠. 그죠? 어저께 TV 보니까 있잖아. 주유소 거리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길래 봤어요. 주유소 거리 제한 옛날에 있었어요. 2km 뭐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그래. 그래서 주유소가 막 난립하고 있잖아. 그죠? 사실은 이런 주유소의 난립은 우리한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장훈은 어찌 생각하노? 주유소 많아서 좋나 안 좋나?
좋아요. 어디서든 기름 넣을 수 있으니까, 그지? 예. 그 대신에 어디에나 폭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주유소는 있잖아. 기름을, 주유소 밑에는 있잖아. 엄청나게 큰 기름 탱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이 붙으면 한 몇 킬로 내에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지. 뻥 터지면. 그래서 주유소 근처에서는 이 라이터도 못 켜고요. 그런 거에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요. 대단히 위험한 거지. 사실은 거리 제한을 난 두는 게 맞다고. 2km씩 거리 제한 두는 게 있잖아. 몇백 미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 근데 거리 제한 왜 없앴겠어? 규제 완화한다고 없앴어요. 그죠? 규제 완화 좋지 않아요. 그지? 규제는 뭐, 우리나라는 있잖아. 유행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 규제 완화 그러면 규제는 뭐, 샥 없애. 안전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사고 나면 그때부터 또 챙기기 시작하는 거지.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거 있대. 우리나라에는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많이 내놓는데 안전에 대한 문화가 없대. 그런 거지. 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텔레비에서 한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란 게 이건 내가 생각한 이야기고, 옛날엔 주유소 하나 살려면 있잖아. 주유소 하나 사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내가 주유소 하나 매입하는데 10억? 10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만 실제로 그 기자가 말하는데 주유소 하나 이렇게 망해가는 주유소 있잖아, 그죠? 인수하는데 1, 2억 정도 인수한다니 요즘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사람 말은 1, 2억 정도의 그 주유소 사는 게 좋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사서 뭐 주유소를 해도 되고, 아니면 되게 주유소들이 대로변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업을 하면 된다는 거지. 옛날에는 시골에서 우리 주유소 하는 집 아이들은 좀 부잣집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지금 안 그런가 봐. 그래요. 중요한 거 배웠어, 금방. 제3자 원고 적격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지? 몇 가지 봅시다. 499페이지 거기 사례를 하나씩 보자. 이인 소송과 관련되는 거. LPG 자동차 충전 설치 허가와 관련돼서는 인근 주민들이 원고 적격을 한다. 그지? 이게 대표적인 이인 소송이고요. 그 다음 봅시다.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재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확류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 문화재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해. 근데 내가 말이야, 지역 주민인 내가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이것 좀 지정해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익이 없다는 거지, 그지? 연구자도 마찬가지.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처분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교수 임용의 경우 학생들이 받는 이익.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있어서 상수원에서 겁수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익. 이것도 원고 적격이 부정이 됐다, 그지? 나머지 읽어보시고, 경업자의 원고 적격 긍정한 사례 보니까 거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주유소 신규업자에 대해 신규업자의 영업 허가에 대해서 기존 업자가 취소 소송을 구하는 것, 그지? 요건 뭡니까? 주유소 허가를 대표적인 특허로 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 운항 사업, 이게 특허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지? 자동차 운수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은 견지에서 보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500페이지) 한 네 번째 보면 재밌는 거 있네.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 조제시험 제자 틀렸다 의인데, 합격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의 영업상의 이익. 한의사한테 말이야. 한의사가 약사한테 한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건 잘못됐다, 그지? 예. 그래요. 한때 이 한의가 뜬 적이 있었죠, 그죠? 지금 뭐 좀 망했는데 한때는 의대보다 한의대가 더, 그지? 성적이 높았던 때도 있었죠, 그죠? 예.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 뭐가 높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이것이
공급이 과잉이 되고 또 상당 부분 건강보험에서 편입이 되고 이러니까 덕이 별로 안 생기거든. 돈이 안 생기면 사람이 안 몰리는 거지, 그지? 그런 취지로. 근데 한의사 말고 한약사. 한약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한약학과를 나오면 돼. 한약학과가 어디 있노? 원광대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원광대, 뭐 동신대 이런 데 아마 있을 거예요. 몇 군데 있어요. 예. 원래 한양대학도 저기 안산에 한약학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우리 태계원에 가면 농장 있거든. 학교 농장. 거기 막 약초도 심고 막. 지금은 뭘로 씁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의대에서 뭐 필요한 뭐 이런 걸로 쓴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잘은 뭐 지금은 한양대 그 안산 캠퍼스 약대 있잖아. 그냥 약대에서 그 실습 뭐 재료로 쓴다 그러네. 어쨌든지.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약대를 나와서 한약학 과목을 몇 과목을 들으면 한약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국에 가면 이렇게 한약 지어 주려고 이렇게 한약 상자 이렇게 해놓은 집들 많잖아, 그지? 네, 그래. 잘 모르겠어. 제대로 하는 건지. 어쨌든지 한의사가 말이야 약사한테 이 한약 조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익이 없다는 거지, 그지? 너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다 이런 거야, 그지? 네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영업이익이 침해당하니까 했을 텐데.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원고 적격.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원고 적격은 이거 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이거는 민중소송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은 사실은 없는 거지, 그지? 그래, 그건 이제 민중소송이 인정이 될 때는 가능하겠지. 단체소송 특히 단체소송이 인정이 될 때. 단체소송은 사실 두 가지 뭡니까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단체소송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독일식 시스템이고요. 미국식 시스템은 집단소송이라 그래. 그래서 조금 달라. 단체소송은 말 그대로 단체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체가 하는 거야. 집단소송은 여러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서 단체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당사자 소송의 원고 적격도 객관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이 있다, 그지? 당사자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권리 주체가 된다, 권리 주체 원고가 된다는 거고요. 민중 소송이나 기관 소송은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조금 더 하고 마치자. 피고 적격. 피고 적격은 있잖아. 누가? 처분청이 피고 적격을 갖는 겁니다. 그지? 뭐에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피고 적격을 갖고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누가 피고 적격을 가져요? 이거는 행정 주체가 갖더라. 그지? 예. 이런 거 옛날에 했잖아. 처분청이라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나 없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항고소송에서는 편의상 법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그지? 인간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없는 처분청을 편의상 피고로서 인정하는 거다, 그지? 그래. 그래서 처분청의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대리인 경우, 그러니까 그 처분의 권한이 대리된 경우, 그 다음에 위임이나 위탁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구분돼야 된다, 그지? 대리가 된 경우에는 대리는 어떤 거야? 자, 일반 민사관계에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겠지, 그지?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의 행위를 대신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대리인이 한 행위의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는 거지, 그지? 이런 거야. 권한은 내가 갖고 있고 얘가 대신해 주는 거야. 내 권한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의 행사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피고 적격은 본인이 갖겠어요? 대리인이 갖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누가 가져?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피대리청이라 그래. 대리청. 그래서 대리청에서 행위를 하고요. 그 효과는 피대리청에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처분청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은 어떠나? 위임의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권한이 이전합니다. 그지? 이런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해요. 위탁의 경우에도 이전해. 얘하고 차이점 뭐야? 얘는 상하 개념이야. 위임은. 위탁은 대등 개념이야. 그지? 동등한 혹은 독립된 기관에다가 맡기는 걸 위탁이라 그러고요. 위임은 상하. 그지? 이거는 대등하거나 혹은 독립된 기관에 맡긴다. 그지? 예. 어쨌든지 권한이 이전합니다. 그지? 권한이 이전하니까 누구한테? 누가? 수임청. 그지? 수임청이나 수탁청이 처분청이 되겠지. 거기 보면 내부 위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있잖아요. 내부 위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위임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지? 내부적으로만 위임된 거. 이건 위임이 아니야, 그지? 내부 위임은 위임이 아니야. 처분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대로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내부 수임자가 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 다음 뭘 보나? 처분청과 통지된 기간이 다르면 처분청, 그지? 그 다음에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 그지? 뭐뭐 위원회 그러면 뭐뭐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니라, 그지? 다만 노동위원회법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한다. 이건 좀 특이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있잖아. 입법자가 오류를 한 거다, 그지? 이런 견해도 있고요. 하나는 관례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입법자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어쨌든지 지금 이게 뭐 폐지되지 않고 아니면 위헌적인 그런 의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중노위원장이 피고가 되더라, 그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